얘기 가끔 친구분들이랑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요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사람을 겪어봐야 하시는 얘기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그럼 아마 뒤에 계신 어른들이 이럴 거예요.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사람을 왜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이거 사실일까요? 상당 부분 사실이에요. 상당 부분. 제가 잘 아는 선배 심리학자 한 분은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리학의 업적을 딱 한 줄만 남긴다면 자기는 이거 남기겠대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네. 그 심리학자가 누구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머리 좀 뽀글뽀글한 그 헤어스타일 가지신 김정훈 박사라고 계세요. 네, 잘 아시죠? 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요 책 쓰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농담입니다. 저랑 굉장히 이제 친하시고 저한테 가르침도 많이 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님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하다가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IQ예요. IQ 안 변합니다. 슬프다. 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5살 넘으신 분 중에요. 최근 3년 이내에 IQ 검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5살 넘은 분들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건강과 관련된 검사 한 가지라도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많이 계시죠? 자, 내리세요. 이게 그 증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건강은 왜 자꾸 잽니까? 변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IQ, 기억력, 연산력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우리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세포들이 감퇴돼서 혹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더 큰 부분은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머리에 든 게 많으신 거예요. 어떤 게? 비슷한 게. 머리에 비슷한 게 많아지면요.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내가 나갈 거야. 너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서로 막 밀치고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간섭 현상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처음 하시는 교사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영희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담임을 한 30년쯤 하신 선생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중에 영희가 한 60명쯤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잠시 쉬고 계신데요. 모르는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무려 60명의 영희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이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에요. 이게 건망증. 자, 그러니까 70세나 80세가 됐는데도 나는 기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분들이 가르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IQ, 기억력, 연산력 이거 크게 잘 안 변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잘 안 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진짜 안 변합니다. 성격 잘 안 변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민학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로 한번 쑥 기억을 더듬으셔서 내 친구 중에 가장 융통성 없고 가장 꽉 막혔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래 가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보십시오. 지금 만나시면요, 그분들은요 더 융통성 없어요. 격창호돼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내 친구 중에 제일 잔머리 많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일확천금 좋아했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연락해서 만나시려고 하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나요. 즉,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좀 슬프시죠? 우리 몸 안에요, 5AH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관련있습니다. 원래 5AH는 아난다마이드를 억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으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덜 불안해요. 덜 고통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요,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 14%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이에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이게 21%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북유럽 계열의 백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려 45%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행복에. 이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재산 상태도 좀 떨어져도 그분들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타고난다. 근데 저에게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욱하다는 건 화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경로, 분노, 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바꾸는 성격에 도전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네.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하나를 실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는 거죠. 도망가세요. 아,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해라. 욱 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1분 혹은 3분 동안만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호흡은 진정되고 그 다음에 그 흥분성은 약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능력과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을 주로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질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는 관점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DAX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더 드라마틱하고 더 신기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어요.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는데 자, 이 셋 중에 두 개를 묶으신다면 나는 원숭이와 펜더곰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이 한 10% 될려나요? 지금 이분들? 자, 그럼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묶으십니다. 이쯤 되면 서양인들은요, 뒤로 나자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서양은. 왜? 동물, 식물, 동물. 야, 그러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왠지 우리는 저렇게 묶고 싶어져요. 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묶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그 예가 이렇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회장을 했고 대학교 때는 뭘 했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관계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좀 민망하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지만 맡은 바 일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보통 규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파트에 정치인 누가 산대요. 연예인 누가 살고 막 이렇대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 거.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를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흐뭇해하세요. 이 장면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가지고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기상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눈이 내린 적도 없고요. 전국이 더웠던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정도면 이건 뭡니까?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그게 바로 2002년에 전 국민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측면으로 보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한 문화죠. 그게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보고 고쳐보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느냐? 연습 많이 하면 되느냐? 공부 많이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선택했던 무언가 공부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습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련하고 익숙해집니다. 머리가 저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정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쉽게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점이 나아지는 것, 이것과는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습을 많이 하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사람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어요. 그럼 그 뒷면에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이 규칙대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두 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카드와 어느 카드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처럼 뭘까? 야, 좀 어려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시다. 어떤 술집에 갔다. 그런데 이 술집에 A죠.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B, 23살인 사람. C, 술 안 마시는 사람. D, 19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이 정말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려면 2명만 확인해 보면 아는데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A와 D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쉽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형태의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A는 알겠는데 다음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태의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누구 확인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10초도 안 돼서 참 저것도 문제라고. A와 D입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A는 술 마시니까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D는 19살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두 문제는 논리 구조가 똑같은 문제예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머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왔죠.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게,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오히려 더 끈질기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유민 씨. 영어에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요. K요. 자, K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코리아. 몇 분 안 계세요? 자, T로 시작하는 단어. 네.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영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자, 심지어는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빈칸엔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봐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죠. 자, 이게 감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빈칸은 ing를 포함하죠. 그런데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친숙해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한 외국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단한 찬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IQ 1등, 근면성실도 1등.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냐면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찍어서 몸을 불태우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많이 놀러 와. 알아.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왜?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 심지어 유럽의 렌트카 업체 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평균 2,300km 운전하고 돌려준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참고 삼아 서울, 부산이 420km.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논 것 같아요. 논 것 같아요. 예. 근데 IQ 1등, 부지런함 1등, 우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오히려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일 바보를 만들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대답을 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충격적인 대답. 아무거나요. 야,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어디 가실래요? 아무 데나요. 더 웃긴 건요. 그 사람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좋아합니까? 이러면 잠깐만, 그 사람이 뭐 좋아하더라? 잘 몰라요. 안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는 많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길동이 어떤 음식 좋아해? 길동이 맵지 않은 거 좋아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부모님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희 부모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노인분들의 자살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자살 문제, 정말 자살 이슈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다. 절망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다. 무망이 뭔가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도 다시 희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잃으시면 이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관계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좋아해서 술을 먹다 보면 미치도록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중독이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없어져요. 누가 날 먹냐면 술이 날 먹어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약을 먹었는지 나중에는 몰라요. 이렇게 내가 없어지면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관계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 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언제쯤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사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33? 33. 네. 33 때 이제 독립한 거죠. 예,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은요? 저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어요. 네, 독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목적이 없어요? 네. 이 중에선 그럼 제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25살에 25살. 아나운서 입사하면서 멀어서 그러니까 우리 25살도 되게 빠르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지금 중이잖아요. 네. 25 받고 20살 가겠습니다. 오, 빠르시다. 20살? 예. 실제로? 굉장히 예. 빨리 나오셨네.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거의 지역, 나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계셨던 지역이 달랐군요. 달랐습니다. 예, 예. 네, 아마 그런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죠?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거 뭐 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웬만하면 많은데. 결혼 때문에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26살 때 제가 이제 유학을 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26살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다. 그랬더니 와 대박. 왜? 진짜. 왜 26살때까지 맞아.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네요. 그래서 내가 다닌 대학이 서울인데 내가 서울 살아가지고 그냥 다녔다 어쩔래. 그랬더니 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상담 공부하는구나. 어떻게 이게 뭐 의존성 인격 장애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치료는 받고 온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 너무 좀 야 이게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얘네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잘 끊어내지 못하고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우리 문화에서는. 예, 심지어는 그 40인데 같이 살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예.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쫓겨나가고 그걸 막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누나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는 거의 치료받아야 될 수준이다. 저희 집에 처음에는 4식구가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랑 여동생이랑 저랑.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면서 방이 저희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눠 써야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누가 나눠 써야 될까요? 막내가. 막내면 여동생인데 제가 장남이고. 아, 그럼 남자. 제가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그마치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 방을 썼어요. 그래서 다들 와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내 방이 제일 넓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막 꾸미고 살았어요. 예. 소피 마르소 브룩실즈 사진을 막 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예.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들은 또 사셨던 것 같아요. 예. 매주를 항상 띄우시더라고요. 매주를 띄우시고 그 쌀티박을 튀어가지고 옛날에 그 와이셔츠 박스에다가 이렇게 조총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말리면 이렇게 자르면 그게 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성경 보시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옷을 어떻게 갈아입었지? 그냥 갈아입은 것 같아요. 그냥 뒤돌아서서 갈아입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각자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몇 개였을까요? 한 개였습니다. 화장실 한 개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문을 안 잠그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놔 일부러. 나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안 잠그셔요. 그래갖고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계실 때는 모르고 들어가면 그래요. 그때 알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 미국인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가족 전체가 문제가 심각했던 거야. 아주 그냥 병리적인 가족이네.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통계와 진단 편람 이런 건데 그게 버전 5가 나왔거든요. 버전 4가 나왔을 때입니다. 1994년인데 그때 이제 전 세계 정신의학자들이 우리나라마다 좀 독특한 문화적인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걸 한번 등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재한 게 바로 화병입니다. 근데 이 화병이라는 게 화가 뭐죠? 불화자인데 분노잖아요. 그죠? 분노병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그냥 앵거 디지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앵거 뭐 신드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분노병 이렇게 하면 아마 서양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굉장히 잘 내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노죠, 제일. 네, 분노를 막 내는 병인 줄 알 거예요. 근데 화병은요. 그런 게 아니죠. 반대예요. 분노를 못 내는 병이 맞아요. 삭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예요. 어떤 거냐면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안에는 딴 감정이 또 있으니까 이걸 잘 다뤄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에요. 자, 화병 중에 생각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고부.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바로 나왔어. 우리 어머님이 늘 말로는 내가 딸이래. 맨날 딸이래요. 네. 근데 진짜 딸은 옆에 두고 나한테는 걸레를 던져요. 빨리 걸레질하라고. 신우이가 그걸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때 화가 나죠. 그러면 화가 나는데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못 내는 겁니까 지금? 관계. 관계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분노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무슨 시그널일까요? 내 안에 정말 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정말 딸이고 싶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그죠? 네. 근데 그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강경파. 강경파. 목소리가 굉장히 커. 바깥으로 잘 나와.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 항상 상대방에 가요. 앞으로.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가는 걸 우리가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관계 때문에. 예. 근데 강경파는 알려줍니다. 구심력, 원심력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한 감정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가요, 딸은커녕 지금 내가 뭘로 보여요? 시녀로 보여요. 예, 너무 비참해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내가 정말 시집 온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서러워요. 이런 감정이 온건파 감정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온건파 감정은 왜 온건파가 됐겠어요? 표현을 못하는.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 나올 수 있어요? 안전한 대상과 나눌 수 있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화병은 무슨 병이에요? 한병이에요. 예. 한이라는 건 뭐냐면 분노도 잘 못 내고 그렇다고 누구랑 같이 서러움을 토로할 대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는? 꽉 차겠죠. 터지게 생겼죠, 그죠? 네. 그런 병이 바로 한마는 할 때 그 한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분노 감정을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노 감정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진짜 감정, 온건파 감정, 자기를 향하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아마 우리 시대에도 한병은 계속될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임상 도구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계도라고 합니다. 3대에 걸쳐서 많은 가족들이 있고 이걸 다 심볼로 표시했고 이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마치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죠, 그죠? 네. 빨간색. 지그재그가 유난히 많네요. 이 상징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상징인지? 이 상징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누가 남자일까요? 네모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성입니다. 자, 한 줄이면 좋겠는데 점점점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자주 만날까요? 자주 안 만나고 서로 친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친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아주 소원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어때요? 아까 많이 봤죠? 지그재그. 일직선이면 좋겠는데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지그재그인 거 보니까 어때요? 자주 싸우겠죠. 네,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단절인데 이거는. 점점점인데 이 아예 그냥 중간이 끊어졌어요. 단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안 만난 지 오래됐어요. 네. 요 정도 되면 번호 지우기가 쉽지 않은데 번호까지 지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채무 관계 아닙니까? 예. 자, 이건 뭘까요? 두 줄. 이거는 아주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왕래. 평화로운 관계. 오, 좋아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자, 세 줄은 뭘까요? 많을수록 안 좋을 것 이거는 같은데요. 거의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좀 헷갈리세요? 심지어 빨간색이 밀착 관계인데 반대네? 밀착 관계는 뭐냐면 너무 자주 연락해 서로. 거의 붙어 있어요. 경계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 세 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병리적인 관계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친밀 관계와 밀착 관계가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줄인 분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게 두 줄이 아니고 몇 줄이란 얘기예요? 세 줄. 우리가 오늘 좀 세 줄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거 좀 알아보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줄과 세 줄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관계 안에 내가 있느냐예요. 나의 경계가 있느냐예요. 네. 나의 경계가 있으면 두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밀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나와 너가 섞여가지고 뭐가 내 거고 어떨 때는 내가 뭘 결정 안 해도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매일 보고해야 되고 보고 안 하면 불안해지고 이런 게 지금 세 줄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두 줄에 가까운 관계가 더 많은지 세 줄에 가까운 관계가 많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몇 개 한번 질문을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카톡이 왔어요. 일이 없어지기를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일이 없어지자마자 전화 오겠지? 전화 오기를 기다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전화가 안 와요. 때때로 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없어졌는데 전화 안 해요. 열이 받은 적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연히 SNS가 보니까 얘가 활동 중이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거의 완전히 꼭지가 돈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음에 만났어요.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다음에는 아무런 척 하지 않은 척, 뭐 괜찮은 척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세요. 세 줄이야. 세 줄인데 진짜. 나는 엄마랑 엄청 친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청 친하다. 근데 두 줄로 친한지 석 줄로 친한지 정말 친밀한지 밀착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집에 오자마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보고해야지만 속이 풀리죠. 엄마가 전화로 너 어디니? 뭐하니? 너 누구랑 있어? 몇 시간 체크한 적이 있다 없다? 몇 시간? 있어요? 엄마도 정상 아니세요? 엄마도 불안한 거죠. 불안하네. 다 컸는데 내가. 나는 하루 중 여러 차례 보고하다가 깜빡하고 한 서너 시간 놓쳤어. 아니면 한 반나절 못했어. 그러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깨지겠다. 불안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요것도요 살짝 두 줄보다 석 줄에 가까워. 우리가 생각보다 석 줄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세 줄이 많은 이유는 우리는 경계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예. 우리가 개별 그릇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찌개 끓여놓고 같이 퍼먹는 거지. 그걸 따로 먹으면 야 식구끼리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개별 적시 뭐 위생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싱글 데디가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애가 꽤 많아요. 한 4~5이었던 것 같아. 막내가 되게 어렸어요. 여자아이인데 한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어요. 내가 화가 났습니다. 안 빨리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가지고 이 아빠가 그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come in? 들어가도 되니? 그래서 No!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봐. Can I come in? 했더니 No! 그래요. 한 3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No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갈게. 너 마음 진정되면 내일 얘기하자.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장난이겠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이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디 아빠가 밉다고 말이지. 널 키우느라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을 잠 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쇠 꺼내다 열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 문화가. 가만 있어봐. 이거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 경계만 존중하는 거야. 네 방이니까 내가 안 들어갈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욕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문화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경계도 굉장히 잘 존중해 주는 문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 소속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29살 때 접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7월 달에 그 교회 갔는데 8월 달에 주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9살 때 주례를 했다니까요. 아마 나보다 더 빨리 주례한 사람은 없을 거야. 29살에 어떻게 주례를 해요? 사회도 아니고. 미국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날입니다. 결혼식 전날. 그래서 리허설을 해요. 왜 리허설을 할까요?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웨딩 파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딩 파티가 뭐냐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 혹은 뭐 누나 뭐 형 이런 사람들끼리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들러리 숫자를 동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짝을 맺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저 들러리가 입는 옷까지 다 사주고 멀리서 오면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왜 리허설이 필요하겠어요? 이 친구들 키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너랑 짝해라. 이래갖고 이제 행진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리허설 때 양가 부모가 그때 상견례를 하더라고요. 서로 그때 처음
처음 뵙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랑 사위를 처음 봐 거기서. 누가 며느리니 누가 들러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행 연습 때는 다 사복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며느리야? 뭐 이러고 앉아 똑같이 안 있어요. 입으니까. 제가 결혼 주례한 커플의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다가 물어봤어요. 네. 아니 왜 상견례를 안 해요? 물어봤더니 하잖아요. 뭘 해요? 지금 리허설 때 하지 않냐는 거야. 아니 리허설 때 상견례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결혼 전에 상견례 해갖고 결혼해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 그런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아니 부모가 결혼해요? 왜 허락을 받아요? 아니 한국은 허락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지만 우리는 40살이 됐는데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때. 받아야 돼요. 허락 못 받아갖고 막 쫓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결혼의 숙제는 뭐냐면 양가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런 노력도 안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오빠 양반다리 연습 좀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다리 있어야 무슨 되는 말인가 했더니 그 집에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말이 길기 때문에 양반다리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장난식으로 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양반다리로 집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이미지가 약간 가부장 이미지가 있었죠. 제가 코너를 뭐 여자는 어쩌고 하면서 이런 이런 코너를 짜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빨리 좀 벗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프로에 대한 이미지랑 다르게.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이제 약간 원래는 좀 무뚝뚝한데 내성적이고 조금 싹싹하게 보이려고 뭐 조금의 어떤 애교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발산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럼요. 결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저도 이제 지금 대학생 딸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내 허락을 득해야 할 것인가? 이 아이가 좋다고 막 그냥 막 넘어가는데 예? 나는 싫거든. 내가 걔랑 살 줄도 몰라 이거예요? 우리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계가 없어요.